미국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자산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미국은 금융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스위프트망을 비롯해서 달러에 대한 발권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미국은 전 세계 경제의 방향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뭔가 동아시아에 외환 위기가 생겼다라든가 지중해 남부 지역의 여러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생겼다라든가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월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 공급망, 그리고 기준금리 기조, 이걸 바탕으로 일단 미국 경제가 어떤 형태가 되었을 때 가장 안정적인 거야, 가장 피해가 적은 거야, 먼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신들은 피해를 더 많이 보더라도 다른 나라 경제를 살려줘야죠,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정부와 중앙은행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전 세계적으로 이 위기가 어디까지 일파만파 커질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요, 일단 우리나라 경제부터 안정화시켜야지 라고 생각하는 미국, 그 미국이 자국 경제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제3세계 국가들은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따라서 미국이 방향타를 쥐고 있다는 점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시장이라고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 증시에도 많은 자금이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적인 경제 대란이 일어났을 때는 많은 국가의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세로 전환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화된다는 얘기와 똑같겠죠. 그러면 달러 기반의 투자 자산인 미 월가 증시에다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그 해당 회사에 대한 주가에 대한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도 거둘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달러 자체가 강세로 바뀔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런 위기 때마다 미 증시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고 찾아가는 이유도 바로 이런 맥락에 있습니다. 사실 S&P 500과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미래지향적인 회사들이 다분히 섞여 있어요. 그런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제조와 펀더멘탈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회사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P 500과 나스닥은 동조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다우존스는 좀 다른 결의 흐름을 보일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성장주라고 하는 혁신지향적인 기업들이 주춤했을 때는 뭔가 미래를 보고 투자할 때가 아니라 좀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다분히 확보하고 있는 전통의 강자에 주목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다우존스에 관심을 많이 두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지금은 새로운 세상이 창궐하기 시작했다, 또 그런 세상을 여는데 자금도 유동성도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S&P 500이나 나스닥 등의 지수가 크게 활력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지금 어떤 경로를 더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그런 지수들이 달리 움직일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S&P 500이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다우존스와 같은 일종의 지수화되어 있어서 여러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지수에 투자한다는 것은 내가 제일 성과를 많이 낼 한 사람을 뽑는 건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한 시장을 대표하는 대표 주자들을 엮어서 모아놓은 인덱스, 그 안에서 1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물론 높은 수익률을 아니면 높은 성과를 추가로 더 달성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다우존스, 나스닥 아니면 S&P 500에 들어갈 정도의 회사라면 굉장히 한 분야의 반석 위에 올라간 회사일 건 분명하잖아요. 그럼 그런 회사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들 중에 내가 생각하는 그 1등 할 친구, 이게 한두 개만 들어가 있어도 안정성과 높은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인덱스 투자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차세대 분야를 만들어낼 회사도 그 지수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바로 그게 인덱스 투자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워렌 버핏은 이런 투자에 진작부터 관심이 많았던 대표적인 투자자입니다. 사실 워렌 버핏의 가장 무서운 점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전문 투자자이고 전업 투자자이지만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흐름을 월급쟁이처럼 만들어 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렌 버핏이요, 전업 투자자로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보험회사를, 물론 보험회사이자 지주회사이긴 합니다만 이 보험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한 거라는 게 제일
중요한 맥락입니다. 이 보험이라는 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생명보험을 비롯해서 다양한 보험들 몇 개 들어놨는데요. 이 보험이라는 건 제가 보험 기간 10년, 20년 이 기간 동안 매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럼 이 많은 보험 가입자들이 매달 납부한 그 돈은 어디로 들어오죠? 이 회사의 CEO이자 이제 주주인, 대주주인 워렌 버핏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마치 월급쟁이가 이번 달 월급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이 월급으로는 내가 어느 종목에 새로 투자하지? 이 돈을 어떻게 굴리지? 그거와 똑같은 맥락을 만들어낸 거예요. 매달 보험료가 들어오면 이번 걸로 뭐 사야겠다. 이번 건 어떻게 굴려야겠다. 이걸 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누구나 오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해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십수년 동안 모아놓은 돈을 전부 어디다 몰빵에 가까운 정도로 투자를 해놨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오판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오판한 걸 내가 인정해서 그 돈을 다 도로 빼버리면 십수년 동안 모았던 돈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야 언젠간 오를 거야 생각해서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들은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 나만 거기에 물려서 본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즉 뭔가 내가 오판했었을 때라도 새로 포트를 다시 짜고 새로 투자할 다른 시드가 나에게 계속 들어오는 게 지속적인 수익률을 거두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은 보험회사 인수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마치 적립식으로 조금 산다라는 게 같은 종목을 계속 적립식으로 산다라는 얘기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그 종목도 한 번에 왕창 사는 게 아니라 오판할 수 있으니까 좀 샀다가 또 더 사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 또 더 사는 거죠. 근데 딱 봤더니 이 회사는 내가 좋은 일이 곧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곧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좋은 일들은 반년 뒤에 1, 2년 뒤에 생길 것 같다 하면 지금 손실 보고 빼는 게 아니라 적립식으로 매달 또는 계속해서 나에게 들어온 돈을 다른 데다 또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적립식이라는 말을 한 종목이 계속 늘어나는 의미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었을 때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뭐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던 걸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 두 번째 부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감도 안 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겐. 그러면 얼마나 호화로운 대저택과 얼마나 호사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워렌 버핏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를 설립했었을 그 쯤에 살았던 그 동네에 계속 살고 있고 평생을 코카콜라 마시고 햄버거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분은 투자로 왕창 돈을 벌면 야 오늘은 쇼핑이나 해볼까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돈을 다시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또 다시 투자하고 했더니 진짜 돈이 눈덩이처럼 불려져서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부자까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투자로 번 돈은 꼭 소비하지 마시고 다시 투자에 다시 쓰셔야 된다. 그래야 정말 찐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워렌 버핏 형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 조금 천천히 부자가 되면 어때? 이게 그분의 철학입니다. 옆에서 너 인덱스를 투자하고 있다고? 지금 같을 때 XK 하이닉스 투자했으면 10배 이상 먹었어. 이게 사람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갑자기 병목 현상 생겨서 광 관련한 회사에 투자하면 3000% 수익 낸대. 이게 또 사람을 흔들게 만들어요. 근데 인덱스는 여러 회사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분명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주변의 증언들도 그렇고 본인이 차트를 직접 눈으로 봐도 장기간 인덱스에 투자했었을 땐 적지 않은 수익을 분명 거둘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걸 진득하니 기다리지 못하고 개별 종목을 투자한 것은 조금 더 빠른 성취, 더 많은 성취를 단기간에 하겠다 이 의사결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무조건 개별 종목 투자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마다 단기간에 더 높은 성과를 내고 싶은 욕구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런 욕구를 실현하고 싶을 때는 인덱스가 답이 아니긴 하죠.
하지만 정말 내가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어느 나이 때쯤 어느 정도 돈만 있으면 저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그걸 인덱스만 가지고도 실현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굳이 마음 졸이지 말고 인덱스를 장기 투자하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장투가 이제 어떤 단어인지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게 종목마다 장투의 기간이 다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이클 산업입니다. 3, 4년 주기로 사이클이 계속 순환했었어요. 그러니 3, 4년이 이거는 한 사이클을 지켜보게 되는 거니 3, 4년이 장투인 거예요. 근데 조선업과 해운업 같은 경우는 10년 사이클, 8, 9년 사이클을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 다음 사이클까지가 8, 9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니까 이게 이 시점 정도가 장투가 되는 것이죠. 게임 산업은 좀 다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도 다르고요. 이거는 1, 2년이 그 다음 버전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서는 오히려 1, 2년 이상을 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장투의 개념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패션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장기 투자의 흐름이라는 게 산업마다 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산업을 예로 들긴 했습니다만 그 산업 안에서도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의거해서도 장투의 개념이 달라요. 자, 코카콜라의 장투의 개념은 3, 40년일 수도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새로운 제품 만들던가요? 물론 인수합병으로 새로운 회사를 인수합병해서 흡수하는 경우는 있지만 콜라는 콜라일 뿐입니다. 홍보 좀 달리하고 아니면 겉에 상표 디자인 좀 살짝 바꾸고 이런 것들이 있지 코카콜라가 콜라 장사 말고 다른 걸로 엄청난 수익을 더 거둔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 코카콜라 같은 회사의 장투는 워렌 버핏처럼 저 30년 들고 있는데요, 40년 들고 있는데요, 그건 워렌 버핏이 그런 종목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 30년, 10년, 20년 지수자라는 말씀에 사실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나이가 굉장히 지긋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은 집도 이미 있고요, 결혼도 이미 하셨고요, 애들도 다 키웠습니다. 우리가 투자 왜 합니까? 중간에 뭔가 돈이 필요할 때 내가 그때 쓰려고 오히려 투자해서 목돈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 30년 동안 그 돈 안 빼고 투자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결혼 안 해요? 집 안 삽니까? 차 안 사요? 아니면 애들 뭐 공부 안 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내가 이 투자로 아니면 어떤 그동안 모은 돈 중에 일부는 꼭 실현해서 찾아서 애들 대학 보내야지, 유학 보내야지, 뭐 이런 데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지수에 투자해라, 장투해라라는 말씀은 그 금액 전부를 무조건 다 넣어놓고 다시 장투해라라는 의미는 아마 아니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장투를 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느냐. 맞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장투를 하려고 하더라도 일단 첫째, 하위적인 요소로 장투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갑자기 나에게 무슨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돈을 찾아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또 장투를 막게 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결혼을 하게 된다든가 집을 장만한다든가 뭐 불가피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장투가 어려운 요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장투를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는 본인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장투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옆에서 단기간에 3배 벌었대요, 10배 벌었대요. 어떻게 장투를 합니까? 내가 잘못된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본인은 나는 이렇게 투자한 이유가 연평균 한 10년 지나고 나면 한 30%씩 계속 올랐다 소리 듣는 게 내 목표였어. 그럼 어떤 연도에는 30%가 아니라 마이너스 20%도 갈 수 있겠죠? 그 다음 연도에 플러스 50% 가요. 다시 그 다음 해는 20% 떨어졌다가 그 다음엔 70%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기다려봤더니 연평균 30%씩 증가했다. 만약 그러면 10년이면요. 한 5년 단위로 4배가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1억 넣어놓으면 20억이 된다는 거예요. 연평균 30%씩 수익률로 10년을 묶어놓는다면 이 정도가 되는 것인데 이 정도면 난 충분한데? 야, 1억으로 10년 기다리면 20억이면 내가 강남에 아주 뭐 작은 평대 옛날 아파트 살 수 있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난 그건 만족합니다 하면 그냥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그 목표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큰 장투를 했던 것은 우리 찰리 먼거 형님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8, 9년 전쯤에 3프로TV 슈카님하고 같이 진행했을 때 그때 또 본의 아니게 고해성사한 내용인데요. 찰리 먼거 형님께서 워렌 버핏하고 동업하신 분이죠. 두 분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1타, 2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분이 자꾸 하시기 한 뭐 몇 개월 전에 자기가 이런 회사가 숨어 있다는 걸 이제 봤다. 난 그래서 이 회사에게 난 정말 엄청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했다기보다는 자기가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공표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알리바바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엄청 깨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투가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시장 환경이 아니라 정책적 리스크가 있었어요. 시진핑이 마윈 회장을 붙잡아서 한 1년 이상 바깥 대외 활동을 못하게 막았다라는 설이 있고 실제 대외 활동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알리바바가 사내 유보했던 적지 않은 현금을 사회 기부하라고 그걸 가져가 버렸고, 원래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미래를 뭐 또 투자해야 될 돈인데요. 이런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계속 터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 상황이 아니라 이런 돌출적인 변수니 팔아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판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의 한 20, 30%만 살짝 덜어내고 나머지 그대로 뒀었는데 그 패착이 굉장히 컸고요. 그때 저도 본의 아니게 오랫동안 들고 있었고 결국 저도 손실보고 매각을 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결실이 곧 올 거니까 난 무조건 기다려야지, 이것도 능산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처음 이 종목을 샀던 이유들, 그걸 어디다 써놓으셔야 돼요. 그게 10개든 20개든 30개든 다 쓰셔야 됩니다. 대충 뭐 한 3, 4개만 쓰면 되지 않겠어? 아닙니다. 10가지 이유가 있었으면 10가지 다 쓰셔야 되고 20가지가 있었으면 20가지 다 쓰셔야 돼요. 그 중에서 갑자기 주가가 뭐 기준점인 뭐 30% 빠졌다, 20% 빠졌다는 것을 내가 손절 구간으로 생각한 기준점이었다면 그때 그 내가 처음 샀었을 때 이유가 여전히 다 남아있는지 하나하나 전부 20개든 30개든 10개든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미 사라져버렸다. 그럼 너무 마음 아프지만 20, 30% 손해보더라도 냉큼 매도하셔야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오래 들고 있으면 다 수익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안전성에 좀 더 방점을 찍고 S&P 500을 추종하시는 게 무조건 낫다는 아닌데요. 그게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스닥은요, 한번 어쩐 특정 테마가 주춤하다라고 하면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00년대 초중반에는 근 10년 가까이 잠잠했어요. 만약에 AI가 우리 생각들과 달리 뭔가 주춤하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완전히 혁신적인 거, 그리고 기술적인 것은 나스닥에 다 있거든요. 근데 S&P 500은 꼭 나스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S&P 500이 어떤 특정 테마에 좀 더 덜 함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